많은 일반인들은 이걸 등기하고 뭐 물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세권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나,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해서 절대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절대 아니더라고. 자, 임차인과 전세권을 싸움 붙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가 더 좋냐 이겁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법은 흔히 말하는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집주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뭐가 더 좋냐는 겁니다. 임차인이 좋을까요? 전세권이 좋을까요? 그냥 하나 찍어봐요. 임차인이 좋아요? 전세권이 좋아요? 임차인 좋아요? 전세권? 자, 혹시 왜 좋은지 이유도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전세권이 좋다. 왜 좋아요, 이게? 네. 임차인이나 임차권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세권은 등기하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임의 경매부터 얘기하자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하에 돈을 빌려 쓴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죠. 강제 경매는 일방에서 들어온 가압류 같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근저당권이 강력하든가요? 가압류가 강력하든가요? 근저당권이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 상대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할 때 여러분, 즉 채무자의 도장이 연락에 찍힙니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동의한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즉 몇 번 연체하면 경매까지 넣어주겠다. 그게 민법에 처음 나오는 물권과 채권이에요. 이걸 물권과 채권, 물권으로 하는 경매를 임의경매, 채권으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적인 것들은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물권, 채권을 얘기했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리는 물권, 이런 뒤에 권자가 들어갑니다. 좀 전에 뭐 했죠, 우리가? 근저당 권, 소유권,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해 권리사항의 을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채권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뭐 임차인,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과거에 얼마나 약해 빠진 채권이었냐면, 채권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물권은 부동산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근저당권 걸어놓고 제가 소유권을 10번을 바꿔도 그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이 있다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가압류 못 걸죠. 왜? 나한테 거는 거니까. 나에 대한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임차인이 얼마나 약했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를 줬어요. 저는 집주인 임차인이에요. 세입자예요. 근데 제가 집을 팔고 나갔어요. B라는 사람한테. 지금은 세입자가 단 1도 걱정 안 하죠. 새로운 집주인이 주면 되잖아. 근데 과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나한테 받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 보증금 띄는 건 진짜 쉽습니다. 친구야, 내 집 소유권 이전 좀 하자. B가 내 친구야. B한테 팔고 여러분들이 B한테 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A한테 받으라는데 왜 나한테 달래? 나 지금 집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 없는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주인이 이거였죠. 여러분 옛날 제가 어릴 때 TV에서 쓰리랑 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가끔 나오는 그 집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시끄러울 거면 방 빼! 그만큼 집주인의 권리가 강력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 민법상 세입자, 즉 임차인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게 요즘에 말하는 뭐예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거의 동등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동등해졌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일반 법에서 보는 채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일반인들은 이걸 등기하고 뭐 물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세권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나,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고 해서 절대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절대 아니더라고. 제가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러 다니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팔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러 다니지만 우리는 반대로 가자 그랬어요. 맞죠? 그 반대, 즉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물건을 내놓지만 우린 그때 사자 그랬습니다. 그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부터도 일반인들은 생각이 우리랑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 라고 해서 글로 휩쓸려가는 이상한 거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왜 맞는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세권을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세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전세권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집을 한 채 그리겠습니다. 이런 집이에요. 이건 다 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점 아세요? 아시는군요. 뭐예요 차이점이?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건축이나 공법상에는 뭐 이걸 기초를 이제 전 이렇게 표현할게요. 단독. 다세대는 사실 연립, 뭐 빌라, 요즘은 빌라라고도 안 하고 무슨 빌,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부르는 용어가 빌라예요. 근데 빌라는 사실 건축법에는 없는 거고요. 다세대와 연립,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아파트.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뭐 4층 이하니 4층을 초과하니 600평방미터 미만이니 뭐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런 건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가장 큰 근본인 얘는 단독이에요. 얘는 헷갈리면 이거라고 할게요. 아파트예요. 왜 다세대라고 써놓고 아파트라고 써?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가구는 뭐냐?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이 너무 커. 너무 커서 내가 살 호수를 101호라고 해놓고 201호 하나를 써붙여갖고 세를 줬습니다. 이게 다가구입니다. 다세대는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바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를 이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201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미쳤나봐. 전입신고를 하면서 202호라고 적은 거야. 또는 101호라고 적은 거야. 여러분들 임차인으로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받죠? 자, 제가 그냥 뭐라고 썼어요? 단독이라며. 그죠? 호수가 틀리든 없는 호수를 쓰든 뭐만 맞으면 된다? 번지만 맞으면 된다고. 여러분 권리 분석할 때도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내가 다세대에 살면서 201호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202호에 전입을 했네?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아파트잖아. 내가 1001호에 살면서 101호에 전입을 했네? 아예 딴 집이잖아.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 분석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작은 아파트가 다세대고요. 큰 단독이 다가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201호에 이렇게 사는 거하고 임차인으로 사는 거하고 전세권으로 사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은 등기상에 설정을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 설정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2층 전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201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설정 안 합니까? 얘도 2층을 임대합니다 이렇게 쓰겠죠, 계약서에? 얘도 2층 전부 201호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3대 요건에는 등기는 들어가지 않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계약서, 점유, 전입이죠. 이 세 개 모두 뭐 계약서는 뭐 유상으로 산다는 얘기지만 특별한 등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즉 임대인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증금이 없대 또는 못 준대 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내가 201호에 살던 이 구석탱이에 살던 이 건물 전부와 땅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넣을 때 201호만 넣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하지만 전세권은 설정 범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건 경매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반이 경매 나온 거 보셨어요? 지분 말고. 아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왜? 등기가 전부가 돼 있는 거는 하나로 나와줘야 되거든. 그런데 전세권은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니 이거 그리고 이거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럼 이것만 넣지? 근데 이건 뭐예요? 다가구는 곧 단독이기 때문에 이것만 경매를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더 강력한 권리인 줄 알았는데. 됐나요? 이제 슬슬 뭐가 나오는 거야? 전세권이 엉망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경매를 접수를 시킬 수도 없고 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권리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가 평생 살려고 이걸 전세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강력한 줄 알았던 이 전세권이 임차인만 훨씬 더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냥 단독이에요. 그냥 단독입니다. 그러면 2층 전부 201호 할 게 아니라 건물 전부에 다 설정을 하죠. 물론 임차인 또한 건물 전부의 계약서를 하겠고 임차인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아까처럼 땅하고 건물을 경매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전세권은 뭐만 넣을 수 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건물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쓰다 보면 별머리가 다 나와. 다른 채권자한테 시켜갖고 경매를 넣었어. 그럼 땅하고 건물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설정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이게 1억이에요. 감정평가서 보면 건물 감정, 땅 감정 나오죠? 그죠? 1억, 1억이에요. 그럼 감정가 얼마예요? 2억, 그죠?
2억이 시세예요. 한 번 유찰돼서 1억 4천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1억에 살고 계세요. 2억짜리 집에 1억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든 안전하잖아. 맞죠?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얘기다? 임차인 얘기다. 1억 4천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전세권보다 남잖아, 돈이. 하지만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건물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억 4천에 대해서 뭐 엄밀히 따질 필요도 없어. 그거 땅값 얼마예요? 자, 1억이니까 1억 4천을 비율로 따지면 얼마야, 땅이? 7천. 건물 얼마? 7천. 그럼 얼마 받는다? 7천 받는다. 또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임차인은 미배당된, 즉 1억인데 내가 7천밖에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으로. 그럼 나머지 3천 누가 인수해요? 낙찰자가 인수하죠? 전세권은 그냥 소멸됩니다. 좋은 게 단 한 개도 없어. 그런데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세권이 좋다고 임차인보다 전세권을 해놓으면 더 안전한 줄 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경매를 배우고 전세권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 상식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땅의 비율이 큰 걸 사라 그랬죠. 뭐 할 때? 매도차익을 노릴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고 이게 5천이야. 그러면 전세권자가 받아가는 금액은 더 미미하겠죠. 전세권자가 그 집을 시세를 알아보지 그 건물에 대한 시세만 알아보고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그렇게 결론 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보다 훨씬 더 좋다. 이 결론을 내는 바입니다.